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번 주 분위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올 1월 달에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한 5천 건 정도 됐거든요. 5천 건 좀 넘었는데 10월 달에 1,000가구 정도 됐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5분의 1 토막이 나서 진짜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고 거래 절벽의 현상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현상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보여준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는 아주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예. 자, 올 한 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는 재건축 얘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노원구가 있었는데요.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한때 서울 부동산 상승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적정성 검토의 벽에 막혀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는 노원구. 특히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단지들이 현지조사라 불리는 예비안전 진단을 통과한 상태. 이 중 1단지와 6단지는 정밀안전 진단 1차까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2차 정밀안전 진단인 적정성 검토를 두고 멈춰 있습니다. 상계주공 6단지의 경우 지난 4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현재 적정성 검토 신청 자체를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노원구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한 아파트였던 태릉우성이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셨다가 좀 실망감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한 아파트가 저희가 이제 단지가 2개가 있는데도 바로 적정성 검토 신청을 하지 않고 이제 한 군데는 아예 유예 신청을 하셨고 또 한 군데는 좀 관망 중에 계시고. 재건축 사업 절차를 살펴보면 현지조사와 1차 정밀안전 진단까지는 지자체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적정성 검토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재건축을 장려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이유입니다. 녹물이 나오고 주차난이 너무 어렵고 그런데 너무 그 주거환경 지수는 생각하지 않고 구조 안전성 점수가 높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국토부 장관께 찾아가 뵙고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기준을 강화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5곳뿐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상계주공 단지들이 적정성 검토 전 단계까진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나 국토교통부의 기준 완화가 있기 전까진 더 이상의 전진은 어려워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올해 노원구에서 재건축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한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좀 노원구 재건축이 요즘은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노원구가 굉장히 뜨거웠죠. 이게 그렇죠. 8월 전까지, 추석 전까지 22주 연속 상승을 한 정도로 상승률이 1위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분위기 자체가 추석이 지나면서 변곡점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노원 상계 1단지에서 16단지까지 재건축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이게 1차 통과, 1차 안전진단 통과된 단지들도 많았는데 안전진단 벽에 막히면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추석 이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현지 조사도 있고 예비 안전 진단도 있고 또 1차, 2차 정밀 안전 진단도 있고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정비사업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비사업 절차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정비사업 같은 경우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 지정을 하고요.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하고 이제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이렇게 나가는데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냐면 구역 지정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건물이 진짜 노후도가 돼서 우리가 새롭게 부셔버리고 멸실하고 지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게 안전진단인데 안전진단 또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예비 안전진단이 있고요. 이제 신청하게 되면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1차 안전진단을 하게 되고요. 1차 안전진단 결과가 A, B, C, D 2등급이 있는데 A, B, C가 나오면 양호한 거. 그러니까 안 돼. 개발하면 안 돼. 그냥 유지 보수가 되는 거고요.
2등급이 나오면 야 이거 안 되겠다. 굉장히 위험하니까 재건축을 해야겠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D등급이거든요. 예. 조건부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2차 안전진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하죠. 2차에 들어가게 되면 2차의 권한이 공공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목동도 그렇고요. 상계동도 그렇고요.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차 정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통과하기가 힘든 겁니까? 이게 칼자루가 국토부가 쥐고 있거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약간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 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되면 재건축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고 주변 집값을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건축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화시켰습니다. 2차를 국토부가 이제 권한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항목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라기보다는요. 안전진단 항목이 있는데 구조 안정성이 있고요. 환경, 주거 환경이 있고 다른 항목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보자면 구조 안정성이 뭐냐면 얼마나 튼튼하냐. 진짜 이게 재건축이 필요하냐? 이게 부서질 만큼 위험한 거야? 라는 게 구조 안정성이고요. 주거 환경은 주민들이 야 우리 살기 너무 불편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새롭게 바꿔줘라는 게 주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이죠. 여기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는 주거 환경에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구조가 막 금이 가고 부서질 위험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좀 살기 힘들다, 불편하다라고 하면 많이 점수를 많이 줘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201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반대가 됩니다. 주거 환경 점수를 낮추게 되고요. 구조 안정성 점수를 50점으로 높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주민들이 살기 불편하다가 아우성을 쳐도 노후도 진짜 제대로 검사를 해서 벽에 금이 가거나 진짜 이게 뭐 부서질, 멸실 위험이 없는 한 어지간하면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안 해주려고 점수 구조를 바꿨고 결국에는 여기서 빈번히 다 고비를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공공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뭐 아직 살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저도 뭐 재건축을 취재를 하다 보면은 정작 살고 있는 주민들은 뭐 녹물이 나온다, 주차장이 너무 오래돼서 너무 불편하다, 살기 불편하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국토교통부의 높은 기준 앞으로 좀 완화될 여지는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서울시는 지금 계속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니면 새 아파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4구, 송파구, 강동구, 뭐 서초구, 강남구, 이 강남 4구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재건축이 가장 초기 단계가 안전진단이잖아요. 네.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예 진행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안전진단은 통과시켜 주라. 그래야 진행이 되지 않겠냐. 다른 규제를 좀 강화하자. 예를 들면 지위양도 금지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이제 분양권, 조합원 그 물건을 못 파는 게 막는데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부터 못 팔게 되거든요. 예.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팔지 마, 투기하지 마라고 해서 막아버리는데 한 5월이었나요?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조합 설립이 아니라 더 앞당기자. 안전진단 통과되게 되면 못 팔게 막아버리자라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네. 서울시는 그런 입장이죠. 야, 못 팔게 하면 되잖아. 안전진단은 좀 통과시켜 주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이게 당분간은 안 바뀔 것 같고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려면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풀어준다면 안전진단 문턱을 열어준다면 다른 규제, 그렇죠? 뭐 지위양도 금지라든지 투기 못하게 막으면 되고 다른 규제를 유지시켜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안전진단 안 돼, 안전진단을 유지해야 돼라고 한다면 다른 규제들은 좀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다른 규제들은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두 가지 기준을 다 지금 고집하다 보니까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쯤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제 곧 날아오게 될 텐데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이 종부세 폭탄이 걱정된다 이런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이 이제 역대급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면 고지서가 이제 받아보게 되고 12월 달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는 기본 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우리 공시가격 있잖아요. 예.
그 6억, 9억 기준이 안 되는 분들은 안 내도 되지만 이제 그거에 넘는 분들은 대상이 되는데 과세 표준이 되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곱합니다. 원래 80%였는데요. 매년 5%씩 강화해서 올해는 95%고요. 내년 되면 100%. 그러니까 80%라면 공시가격에서 이제 6억, 9억 빼고 남는 금액이 80%면 80%만 인정이 되니까 20%는 빼주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내년 되면 100%, 올해는 95% 거의 현실화가 됐고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도 현실화해서 올라가죠.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5%씩 계속 올라가서 내년에 100%가 되죠. 세율도 또 계속 개정을 해서 강화했기 때문에 올해도 폭탄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큰 폭탄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지서 받아본 분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야, 집을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종부세가 이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종부세가 오르는 거는 물론 이 시세가 많이 오른 것이 기본이고 네. 거기에 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이런 로드맵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앞에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올라간다라고 네. 하고 세율도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거든요. 그냥 시세도 많이 올랐어요.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는데 기존에는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됐고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됐는데 이게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정부는. 그러면 시세가 오르니까 기본적으로는 올라가는데 거기에 원래 이게 너무 낮게 평가가 돼서 더 해야 돼라고 해서 시세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을 더 높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이 제가 폭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률보다 더 높게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특히 또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특정 아파트를 이제 예를 들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하나만 1주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작년이죠. 2020년에 249만 원 정도 냈다면 올해는 389만 원 정도 해야 되니까 한 5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2주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강남의 대치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죠. 음마아파트 84와 잠실주공 5단지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작년에 2,700만 원 정도 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7,300만 원 정도. 와. 굉장히 많죠. 167%나 상승을 하고요. 아, 왜 강남이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음마아파트하고 우리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있잖아요. 마포에. 예. 그 아파트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내야 될까라고 하면 작년에 1,900만 원 정도, 1,941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5,400만 원, 5,441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180%죠. 그러면 좋아요. 2주택이고 이제 3주택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좀 부자 얘기인데 예. 아크로 리버파크 하나하고 음마하고 잠시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유 가지고만 있어도 좋겠다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작년에 8,700만 원 냈거든요. 1년에 8,700만 원을 냈습니다. 냈는데 올해는 2억 3,618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한 2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매달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자산은 많지만 이게 2천만 원, 2억 이렇게 내는 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다주택자들 적게는 수천만 원, 이 수천만 원을 적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우픈 현실인데 많게는 뭐 억 단위로 오르잖아요. 네. 이렇게 종부세가 많이 오르면은 좀 보유세 부담이 높아져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게 매물이 나올 좀 수 있을까요?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정부가 바라는 거는 버티지 말고 이제 좀 팔아. 예. 버티지 마. 내년에 세금이 더 나올 거야. 라는 시그널인데 못 팔고 있습니다. 왜 못 파냐면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 있거든요. 자, 아까 제가 앞서서 3주택 말씀을 드렸잖아요. 2억 원, 종부세가 2억 원 나온다라고 하는데 양도세, 3주택이면요. 규제지역 3주택이면 양도세,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82.5%거든요. 내가 그 정도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음마하고 잠실호를 가지고 있으면 양도 차익이 뭐 수십억, 10억, 20억, 30억 정도 될 텐데 80%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차마 팔지도 못하고요. 팔고 싶은데 팔지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양도세, 중과세만 좀 완화시켜준다면 출구만 좀 만들어준다면 저는 생각보다 많은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주택시장에 제가 거래량이 절벽이라고 했잖아요. 예.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팔고 싶어하는 분들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출구 전략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 의외로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이 좀 안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고집만한 정책 이념보다는 좀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융통성이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앞으로의 변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끝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시작됐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멈춰버린 노원구 재건축과 커진 종부세 부담 등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